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주주자본주의 이야기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해보지도 못했다. 네. 우리는 뭐 재벌자본주의, 오너자본주의, 총수자본주의. 뭐 이런 예. 얘기 좀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회사라고 하는 게 주주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경영자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도 있고 뭐 연관업체의 사람들도 있고 네. 이런 얘기 하다가 독일 같은 데는 공동결정제도 같은 게 있다. 네. 그 얘기 조금 설명 듣다가 말았거든요. 네. 그 공동결정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리 이사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경영만 전담하는 경영이사회가 있고 예, 예. 다른 하나는 그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독이사회가 있는데 이제 노동자들은 회사 내부의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고 또 회사 내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 노동자 대표가 감독이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경영이사회는 아니고. 예. 어허.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 주주자본주의에서 하는 것처럼 이 감독이사회를 1920년대 초반에 만들 때는 주주가 감독하도록 만들었는데 예, 예. 주주는 밖에 있기 때문에 회사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에 그러면 회사 내부에 있는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한번 경영진을 참여해보자 해서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냈죠. 그 요 감독이사회에도 주주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주주 대표도 들어가고 노동자 예, 대표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무슨 외부 전문가 이런 사람도 들어갑니까? 물론 이제 우리 사회사처럼 그런 사람도 들어가고. 그런 사람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큰 권한이 이 경영이사들을 선임을 합니다. 감독이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을 실제로 선임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CEO라고 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총회에서 최종으로 승인은 하지만 가기 전에 여기서 예, 먼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인사권을 갖고 있네요. 핵심 그렇습니다. 경영진 인사권. 경영진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막강한데요. 또 그 보수를 정합니다. 아. 연봉을 결정을 예, 하고 예. 그러니까 해임도 할 수 있고 예. 이 연봉도 정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 있죠. 그러나 경영진이 노동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일상적인 경영에 개입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경영진이 결정한 거를 감독이사회가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번복을 해야 되면 주주총회 가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영의 자율권은 주되 그렇습니다. 이거를 평가하고 감독한다. 네. 그래서 해임권까지 준다. 예. 여기에 그럼 감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는 몇 퍼센트 정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회사의 규모 또 이 업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큰 회사 또 이제 원래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철강 광산 노조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절반까지를 노동자가 보통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요. 이제 작은 회사들은 이 대개 3분의 1 또는 뭐 최소 2인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지만 감독할 수 있는 예. 그 참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게 독일은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노사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돼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요?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노동자 참여가 아니었는데 이 광산 철강 노조가 1951년에 이걸 도입하고 해 보니까 예. 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예, 예. 그래서 1960년대 이걸 그 작은 기업은 제외하고 중견 이상 기업에 전면적으로 법제화돼서 의무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업종별로 내지는 회사 규모별로 노동자들의 참여 비율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으로 정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업종별까지도 다 정해놔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이 된 건 약간 역사적인 이제 그 결과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거를 도입했던 철강 광산 노조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고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적인 규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감독이사회 공동결정제도 뭐 혹시 문제를 일으켜갖고 비판받거나 그런 대목은 없었습니까? 물론 있죠. 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노조들이 저 비판받는 것처럼 귀족 노조 뭐 이런 얘기로. 그렇죠. 귀족 노조 한 것처럼 노동자 대표가 이제 대기업의 감독이사에 들어가서 이제 약간의 비리를 일으키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 경영자들 또 기업인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자기 가게에 황소 풀어놨다. 이제 독일 기업 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50년 가까이 시행을 한 결과는
독일이 가장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도가 됐고요.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은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에서 보는 정도의 문제고 대체적으로는 성과가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독일 우리가 보통 영미식 자본주의냐 뭐 독일식 뭐 예, 예. 유럽식 자본주의냐 그런데 영미식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보다 이 독일이나 이런 이 경영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하는 북구가 예. 경영의 투명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이 노사 관계는 말할 것 없이 좋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D 조사 결과 60개국 중에서 노사 관계는 57이고 네네. 경영 투명성 59위거든요. 예.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보통 4위권, 5위권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를 본 거죠. 독일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또 극심한 노사 갈등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너무 싸우다 이제 지쳐서 서로 타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도입할 수 있을까요? 도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뭐 일반 소액 주주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회사에 관여하겠습니까? 결국은 회사의 가장 직접적이고 내부적인 이해 당사자인 그리고 경영의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는 이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아까 우리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시시콜콜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라면 오히려 저는 주주의 감독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지만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강하게 반대할 텐데 이걸 관철시키려는 힘이 어디에 과연 있겠냐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한때 이게 가능성이 있었던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 직원들한테 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 사주 조합에 일반 주주보다 더 싼 값의 주식을 배정해 주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가 한참 잘 될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사주 조합의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재산 증식 수단으로만 되니까 주가가 조금 오르면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의 노동자들이나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또 이런 이 경영진을 감독하고 하는 기능을 전혀 못하 버리고 끝났는데 그 제도가 잘 됐다면 상당한 효과를 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공동결정제도 요 정도 말씀 좀 듣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경환 경제팀 이제 지난 7월에 출범했으니까 석 달째예요. 내수 활성화, 또 민생 안정, 경제 혁신 이런 목표를 들고 했는데 물론 석 달은 아직 짧은 시간입니다. 총평을 해보신다면.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제가 이제 책에서 기업들이 내부 유보를 많이 하고 분배를 안 해서 문제가 있다 했는데 최경환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정책을 내놔서 기대가 컸는데 막상 정책이 구체적으로 내놓고 보니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이유는 결국은 투자로 경제 성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소비를 특히 내수를 늘려야 된다 했는데 내수를 늘리려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사상 이 가계 저축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소득을 늘려주지 않으면 소비가 될 수가 없고 소득을 늘리려면 분배를 늘려주는 정책이 적극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니까 적극적인 분배 정책이 좀 약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건드렸던 게 부동산 활성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뭐 LTV, DTI 뭐 이런 규제 완화, 또 재건축 연한도 단축시켜주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하려면 어느 정권이나 부동산을 건드리는 건 뭐 그건 뭐 심리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일종의 이제 주거용이고 지금 뭐 재건축 연한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가장 그런 수요가 많다고 생각했던 강남에서조차 재건축이 지금 시들하거든요. 그리고 MB 때 우리가 토건으로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뭡니까? 지금 뉴타운도 제대로 된 게 별로 없고 그래서 그동안 쭉 부동산이 너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하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경기를 살리겠다. 장기적으로
또는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 한계가 있죠. 또 하나는 이 우리나라가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상위권에 속합니다. 너무 높죠, 사실. 사실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업을 가지고 일시적인 부양책은 될 수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소득을 늘려주고 임금을 올리고 하는 이 분배 정책에 좀 더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최근에 약하다. 예, 그게 약하죠. 예. 그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뭐 3대 세제 패키지 또 이런 것도 예.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뭐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근로소득 증대 세제, 뭐 배당 소득 증대 세제 이런 것들 말이죠. 예, 예. 요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세 가지 이제 그 정책을 내놨는데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이건 뭔가 하면 이제 과거 3년 임금 오른 거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 상승을 시켜주면 10% 세액공제. 이건 저는 아주 좋은 예. 제도라고 봅니다. 예. 이건 적극 찬성입니다. 예. 단 하나 그중에서 아쉬운 거는 단순한 임금 상승이 아니라 고용 안정,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은 더 혜택을 줘서 주고. 훨씬 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저는 좋고요. 좋은 정책이고 예.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제가 이제 그 주장했던 이 초과 내부 유보세 이거를 이제 도입한 건데 최근에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기업들이 내부 유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 두 나라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유보금의 절반만 풀어도 세계 경제가 2%포인트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세계 경제 전체가? 그러니까 그걸 한국만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추정이 절대 옳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고 해서 초과 내부 유보에 대한 세제를 도입을 했는데 최근에 경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 분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순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10% 과세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순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10개 기업을 분석을 했더니 그중에서 실제 그 세금을 내는데 적용되는 기업이 2개밖에 안 됩니다.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모비스하고 네이버하고 둘밖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10개 중에 2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법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익이 적은 기업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빠져나갈 조항들을 많이 뒀다 이건가요?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부 유보가 소득의 분배로 이어지게 하는 그 요건들을 많이 제시를 안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세율을 10%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금 22%인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또 하나는 아주 위험한 게요.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큰데 지금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 소수에만 적용이 돼버리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최경환 장관이 제안한 데는 없지만은 2차, 3차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이 하청 단가를 올려주면은 또는 이익 공유제를 하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준다 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번에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 같이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득을 바로 분배를 확대시키는 그 조항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정부가 제안한 대로 하면은 이거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걸로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은 옳은데 내용이 비어 있다 그 말이더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배당 소득 증대 세제는 전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배당을 늘리라 하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요? 소액주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는 그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낮춰주는 거니까 그래요. 실제로 보면은 한 우리나라의 그 주식 수익, 배당 수익률로 따진다면 한 주식을 20억 이상 가진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야 감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특히
재벌 기업의 대주주들 총수들이 자기들이 세금 많이 안 내려고 배당을 적게 주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당을 더 받아가게 하는데 그리고 세금 깎아주고. 그 부자들이 돈을 더 가져간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반 다수 국민들의 소액주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건 MB 정부 때의 부자 감사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는 제가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국민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그 이유는 부자들이 결국 그 철학의 문제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풀어야 더 써야 경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점을 두질 않고 말하자면 이 부자들의 돈을 쓰게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낙수 효과 이야기죠. 반대로 분수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수 활성화는 분수 효과 얘기를 하긴 한 건데 내용을 들어보니 아니더라. 그렇군요. 오히려 저는 제가 이 정책을 만든다면 소액주주들 말하자면 뭐 연 배당 소득이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당을 더 차등 배당을 한 달째 해서 하면은 세제 혜택을 저는 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중산층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은 분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바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종합하자면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고 또 정규직 고용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하청 업체들한테 더 하청 단가를 더 잘 주고 또 성과 공유제를 하고 이익 공유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자꾸 세제 지원을 해줘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배할 수 있도록 유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가 비어 있다. 네. 알겠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증세 논란으로 바로 이어졌는데 담배값 인상, 뭐 주민세 인상, 증세는 아니다라고 거듭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세금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 뭐랄까요? 좀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오늘도 이제 보유 계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복지를 증대하려면 세금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세는 불가피한데 문제는 공평과세하고 형평과세가 된 상황에서 증세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담배세나 주민세는 그야말로 가장 중산층 서민에게 부과되는 세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중산층 서민을 위한 복지를 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고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높이고 또 이 법인세율도 지금 실효세율이 최근에 15,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몇 조씩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해서 전체적인 세수를 확대하면서 자 그러면 간접세인 이런 세금도 우리가 올립시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중산층 서민에 부과되는 이 간접세부터 건드린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세수 증대 효과도 말이죠. 담배세 같은 거 올려가지고 늘어나는 것보다 법인세 조금만 정상화하고 하면은 세수 증대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실제 고소득층이 내는 세율이 최고 세율이 38%라고 하지만 실효세율이 소득세예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1% 상위 1% 내는 게 한 22, 3%. 그 밑으로 가면 거의 10%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퍼센트 포인트만 늘려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배당 같은 경우도 소액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낮춰주고 고액 배당에 대해서는 높이면 왜 그런가 하면요. 전체 배당으로 지급된 금액 중에서 상위 1%가 받아가는 배당이 90%가 넘거든요.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거기다 세금을 과하게 높게 매기고 소액주주는 낮게 매김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국민들에게 우리가 증세를 하자,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누진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인데 부자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지하경제에서 손을 제대로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하경제가 전체 우리 GDP의 약 25%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예. 미국보다 더 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예. 이런 부분 세금이 지금 새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도 보이질 않고 있죠. 5만 원짜리 신권 나온 다음에 지하경제는 더 커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분배 정책 강화 그리고 세제에 있어서는 누진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주문들을 하셨는데 뭐 아직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몇 가지 경제정책 내놓고 경제가 좀 살아나기를 기대했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솔직히 예. 현실로. 예. 그럼 효과 있으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 테니까 이런 제안을 좀 받아들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좋은 제도를 냈으니 좀 실효성이 있게 내실만 만들었으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였습니다.